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 물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지껏 배웠던 그 감각 기능에 따른 관능 검사, 관능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는데, 맛도 했었고 색깔도 했었고 향기도 했었고요. 청각을 빼놓고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촉각에 관련된 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보통 그 식품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우리가 그 식품학에서 각 챕터별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물질들의 특성이 식품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학에서 주로 다뤘던 얘기라면, 이 물성 쪽이라든지 관능 검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최종의 식품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관능적인 어떠한 그런 식감을 주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러한 그 또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러한 주요한 물질들은 상호 간에 화학 결합을 한다든가, 그래서 조그만 결합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미세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미세 구조들이 서로 뭉쳐져서 하나의 식품 조직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가령 전분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어떠한 화학 결합을 하죠? 글리코시딕 결합을 하고, 글리코시딕 결합을 하고, 얘네들이 뭐 아밀로즈나 아밀로페틴을 이루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밑세 구조를 갖다가 만들고 있을 겁니다. 밑세 구조를.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전분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식품의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공 조리하게 되고, 그러면 조직이 변형하게 되겠어요. 그럼 전분 같은 경우에 물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호화가 일어나죠. 호화가 일어나면서 오래된 쌀이라든지 오래되지 않은 쌀, 그리고 뭐 찹쌀이냐 맵쌀이냐에 따라서 관능적 식감이 이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쌀에 대해서, 즉 이 전분이 최상급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냐면 맛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단지 맛만을 보고 판단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식감, 입에서 씹기는 씹어지는 그런 식감, 그리고 뭐 어떤 향기, 바깥에 있는 윤기, 색깔, 이런 것을 통틀어서 관능적인 식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식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관능적인 식감. 이것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식품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척도를 만들 것이냐, 숫자로 만들 것이냐, 객관화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조그마한 그러한 조직과 아주 그 조그마한 그런 화학적인 결합이 커다란 어떤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은 액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그 전에 식품화학이나 식품학, 조리과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었을 텐데, 식품화학에서는 이것을 좀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용액의 종류 그래갖고 우리가 진용액, 교질용액, 그 다음에 침전물 영상 부유물질,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자, 그럼 용액은 이와 같이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은 이것은 나노미터이고,
이것은 약 10나노미터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하튼 요것보다 낮은 것과 요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입자들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진용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질용액, 그 다음에 뭐 부유용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단지 이렇게 크기만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진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용액, 설탕용액과 같이 굉장히 이 숫자를 갖다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작은 입자의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균질하게 되는 상태로서 녹은 후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죠. 소금용액, 설탕용액 전부 다 잘 녹이게 되면 완전 물같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진용액, 그렇죠? 그다음에 교질용액은 현탁액하고 진용액의 사이의 것으로서 물 속에서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 용질이 물 속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 이것을 갖다 분산되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브라운 운동, 틴달 현상, 반투막, 통과, 그다음에 흡착, 침전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뭐 침전이라기보다도 침전 나중에 얘기하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브라운동, 틴달 현상, 이런 흡착, 이런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물 속에서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되냐면 우유나 간장이나 남백 같은 것인데 특히 우유나 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놔둬도 얘네들이 그 뭐 미생물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물속에 가라앉질 않죠. 자, 그 다음에 현타객입니다. 현타객은 그보다 교질용액보다 큰 것으로서 시간에 따라서 가라앉는 것으로서 녹거나 분산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물질들로서 된장국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장애끼리 뭉쳐갖고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현타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용액은 조리나 식품적으로 해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용액이란 일단은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용질, 용매가 합쳐져서 용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질을 뭐라고 그래요? 솔루트라고 얘기를 하고, 용매를 솔벤트 그렇게 얘기하고, 용액은 솔루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탕용에서 설탕은 용질, 물은 용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지름이 뭐 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다시 또 교질용액은 유화되거나 조리나 계리나 거품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진용액부터 보겠습니다. 진용액. 굉장히 작은 입자의 그런 분자나 이온이 용해된 것으로서 아주 안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리에서 소금이나 설탕은 물에 용해돼서 진용액을 형성하는데 소금물이나 설탕물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 그리고 설탕 분자는 용질이고 물은 용매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금은 NaCl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죠. 그 물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솔벤트가 되는 거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솔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탕 분자는 역시 설탕 분자는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자가 H2O와 수소 결합을 이루게 되면서 얘들이 물속에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역시 설탕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이다. 자, 그 다음에 진용액의 또 다른 특징은 용매의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용액을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용질이 녹게 된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아요. 그래서 과량의 그러한 용질을 녹게 만드는데 따라서 20도씨에서 포화된 설탕 용액은 40도씨에서는 불포화 용액이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0도에서는 이만큼의 물의 양에 대해서 100g이
100g이 녹는다. 근데 이상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석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40도로 올리게 되면 얘들이 결정이 석출되는 그러한 범위였던 것이 결정이 석출 안 되고 다 녹는다는 얘기죠. 즉 온도에 따라서 더 녹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힘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런데 얘네들이 반대로 이제 다시 온도가 40도씨 정도 올렸었을 때 다시 온도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설탕을 모두 녹일 수 없기 때문에 과포화된다. 포화가 넘어진다. 포화 더 이상 넘쳐 흐른다는 얘기죠. 과포화돼서 여기서 결정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포화되는 것에 따라서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온도에서 용매가 용액시킬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용질이 녹아 있을 때 이것을 불포화 용액, 더 이상의 용질이 녹을 수 없는 상태에 딱 맞는 것을 갖다가 포화 용액, 이것은 녹아있는 용질의 양 이상으로 녹아 있었을 때 불안정한 상태로서 용질과 용매가 분리되려는 경향이 큰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용액과 조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농도와 온도의 관계, 아까 얘기했죠. 진용액을 가열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불포화에서 포화, 이를 시키면 과포화 용액이 되고 나아가 결정체가 생기기도 해서 비결정체의 고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사탕 같은 것을 제조할 때, 엿을 제조할 때 이런 것이죠. 얘들 갖다가 잘 녹이고 그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더 녹이고 더 녹이고 더 녹인 다음에 온도를 식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정화되면서 얘네들이 딱딱하게 되는데, 이것을 먹는 것이 사탕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확산성, 투하성 막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진용액이, 한쪽에는 순수한 물이 존재한다면 그 막을 통해서 용액에 있는 용질이 물 쪽으로 이동해서 물의 농도를 진용액의 농도와 같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서 하는 조리가 김치의 절임,
채소, 장아찌, 제조 이런 것들이 확산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본다 그러면 확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막이라고 하는 삼투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투막. 그리고 여기가 농도가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농도가 많이 높고 여기 입자가 조금해서 농도가 낮다. 그렇게 됐었을 때 자연적으로 이 모든 그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농도가 높은 것이 낮은 쪽으로 가야 되고 농도가 낮은 것이 높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농도가 언제나 평형에 이르게 되려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용질들이 이렇게 녹아 있고 그랬었을 때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즉 용질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용질이 가지 않고 물이 대신 가는 거예요. 물이 가서 얘네들을 갖다 희석시켜 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삼투막이고 그 다음에 그냥 투과성 막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직접 움직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물이 이동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농도를 평형시켜야 되는데 김치의 세포, 배추의 세포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소금 분자가 이쪽에는 소금의 농도가 높고 소금의 농도가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직접 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고 바깥으로는 물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러면서 세포 내에 소금 입자가 들어오면서 세포막을 무너뜨리면서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확산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비점 상승이 요 앞에 이제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비점 상승, 비점 하강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여러분이 옛날에 학기 초에 얘기했었을 끓는 점을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끓는 점. 보통 물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을 때 H2O가 얘네들이 그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H2O가 이제 탈출하는 것을 갖다 끓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왜 100도씨에서 끓느냐 하면 위에서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것이죠. 1기압만큼의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이 기압을 갖다가 100도씨 이하에서는 이 기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압이 더 낮아지면 그러니까 뭐 1기압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물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1기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얘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될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열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열 에너지를 받고 이 기압의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이겨내고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1기압으로서 100도씨가 될 때까지 서로 놔주지 않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근원일까요?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요. 수소결합에 의해서 서로 잡고 있으니까 100도씨까지 가열하지 않으면 1기압에 뚫고 탈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진용액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진용액의 나머지 부분이나 교질 이용하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비디오가 삽입이 되기도 했고 너무 많은 양의 그러한 진도가 나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진용액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 것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식품의 물성을 지배하는 요소들은 식품의 각 조그만 요소들이 있잖아요. 수분,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중화돼서 미세 구조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식품의 구조를 만들고 조리하게 되면 얘네들의 구조가 변형이 된다든가 뭐 색깔이 변형된다든가 관능적인 그런 것들이 변형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성 나타내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용액 부분을 시작을 했었고 진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진용액의 특성 그리고 크기별에 따라서 진용액, 교질용액 그리고 부유물질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까지 이제 얘기를 일단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